안녕하세요. 강사 조계양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향림 농업체험원이 있는데요. 집을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이 길로 제가 다닙니다. 아직은 뭐 잎이 파랗지만 논에서는 제법 벼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벼 이삭들 얼굴을 비벼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조선시대 숙종 임금의 전담 의사였던 유상이라는 사람이 얽힌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12띠 동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순서 양띠와 관련된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양가죽. 옛날 어느 시골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그러나 매번 낙방을 해서 벼슬길에 나가보지도 못하는지라 이대로 늙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양 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빨리 관아에 고하도록 하라. 관아 앞을 지나다가 선비는 이런 방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양 감사는 감사 벼슬 중에도 늦뜸이라 뇌물을 써서라도 오려고 하는 자리인데 왜 이런 방이 붙은 걸까요? 이유가 있었답니다. 근래에 무슨 일인지 평양 감사가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그게 아니면 그 평양 감사의 부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니 아무도 평양 감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국에 방을 붙여서 평양 감사 자리를 공개 모집한 것입니다. 선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던지라 며칠 고민하던 끝에 벼슬 한 자리 못 해보고 죽느니 그냥 하루짜리 그냥 평안감사라도 한번 해보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몸과 담력을 믿고 모험을 하기로요. 또 그런 남편을 믿어주는 그 아내와 함께 선비는 다음날 관아로 찾아가 평양감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방과 호방은 재빨리 나와 인사는 했지만 뭐 내일 아침이면 죽어 나가겠지 싶어서 별로 잘 보일 생각도 안 하고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평양 관아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선비는 양초를 있는 대로 사오게 해서 대낮같이 동원 주변을 밝히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병사들을 시켜 물 셀 틈 없이 지키게 했습니다. 선비는 부인이 자는 방 안에 9겹의 병풍을 둘러쳐 놓고 그 속에 이부자를 깔아주고 이렇게 안심시켰어요. 부인, 푹 자도록 하시오. 내 부인의 옷깃에 명주실 한 타리를 달아 놓았소.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구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 선비는 칼을 찬 채 동원 마루 위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밤 12시 무렵이 되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동원 주위를 감싸는가 싶더니 차가운 바람결에 대낮같이 밝혀놓았던 촛불들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동원 주변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해져 선비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만 워낙에 담력이 강한 덕분에 기절하진 않았어요. 선비는 아마도 전에 죽었던 전임 감사들은 바로 이 순간에 정신을 잃었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촛불을 붙여 주위를 둘러보니 달라진 건 아무도 없었어요. 안심을 하려던 순간 문득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9겹 병풍 속에 숨겨놓은 부인이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인 옷깃에 달아놓은 명주실 한 타래가 거의 풀려나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명주실을 따라갔어요. 깊은 산속에 다다랐는데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고 또 명주실은 바로 그 바위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비는 동굴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끼로 쳐보기도 하고 망치로 때려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보름달이 둥실 하늘에 떠오른 어느 날 갑자기 바위가 두 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스르르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 바위는 보름달이 뜨면 저절로 열리는 바위였던 거예요. 선비는 병사들로 하여금 산에 있는 칡을 전부 걷어오게 해서 그것으로 수백 발이나 되는 동아줄을 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큼지막한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 땅속에 있는 그 동굴로요. 그리고 줄을 잡고 있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줄을 흔들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선비는 땅속으로 난 동굴로 한없이 내려갔어요. 얼마쯤 내려가자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한쪽에서 빛이 보였어요. 그러자 그쪽을 향해 선비는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니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땅의 세상과 비슷한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어가니 아주 큰 동네가 나왔는데요. 온통 커다란 고래등 같은 귀하집만 있었어요. 선비는 부인을 납치해간 괴물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보이는 집을 가보았습니다. 그 집 대문 밖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우물 옆에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선비는 얼른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조금 있으니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아니겠어요? 소리를 지르면 들킬까봐 부인이 물동이를 씻어 물을 가득 기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막 머리에 이려고 할 때 버드나무 잎을 훑어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버들잎아 치지 마라. 네가 치면 내 눈에서 눈물이 진단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물동이에 물을 쏟아내며 다시 물을 길어 부었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기 전에 버드나무를 올려다 보았죠. 선비를 본 부인은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부인을 구하러 왔다고 선비가 말하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잡아온 괴물은 워낙에 힘이 세서 사람 100명이 덤벼도 못 당한답니다. 잡히기 전에 어서 이곳에서 도망치세요, 서방님. 여기까지 와서 어찌 부인을 혼자 두고 간단 말이오. 괴물을 해칠 방법을 찾아봅시다. 선비가 이렇게 말하며 괴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동이를 이고 기와집으로 돌아가 기회를 보아 괴물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니까 아무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자 괴물은 나보다 힘세고 무서운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며 뻐기더니 그래도 한 가지는 있다고 말했어요. 부인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냐며 그게 뭔지 꼭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부인이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로 믿고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양이야. 부인은 양은 그렇게 무서운 동물도 아닌데 왜 양이 무섭냐고 물어봤어요.
양의 가죽이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내 몸은 썩어 죽게 되거든. 괴물은 이렇게 말하며 양이든 양가죽이든 좌우간 양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물을 기르러 가는 척 하면서 물동이를 일고 우물가로 나와 숨어있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선비는 어떻게 양가죽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의 생각에 미쳤습니다. 또 양가죽으로 만든 칼집이었거든요. 선비는 얼른 칼집을 풀어서 부인에게 주었어요. 그날 밤 괴물이 깊이 잠들자 부인은 남편에게 받은 양가죽으로 된 칼집을 괴물의 몸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부들부들 떨다가 순식간에 죽고 말았어요. 다음 보름달이 뜨자 선비는 처음 칡으로 만든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곳으로 갔습니다. 가인문이 열리자 부인과 함께 광주리에 타고 줄을 흔들었어요. 줄이 흔들리자 밖에 있던 병사들이 재빨리 광주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부인을 구한 선비는 그 후 평양 감사를 하며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네, 옛 이야기는 지방마다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땅속나라 괴물이라는 유명한 그 옛 이야기랑 거의 화소도 다 비슷하고요.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땅속나라 괴물이 납치한 사람이 평양감사 부인이 아니라 공주였다는 것, 또 무서워하는 게 양가족이 아니라 땔감을 태우고 난 재였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양은 10이지. 그러니까 12띠 동물 가운데 8번째 동물로 미라고 하는데요. 미시, 그러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달로는 음력 6월, 또 그쯤 목력 6월이면 사실 7월 뭐쯤 되겠죠. 7, 8월. 사물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성숙해가는 그런 시기죠. 12동물 중에서 양은 순하고 착하고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성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흔히 착하고 온순한 사람을 순한 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양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약 8,000년 전부터라고 하는데요. 농사 짓기 전에 양에게서 젖과 고기를 얻고 양의 가죽을 옷이나 덮개로 이용했습니다. 양은 예로부터 영험한 동물로 알려져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7살이 되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불에다가 새끼양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신에게 제물로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데요. 아유, 정말 지금 같으면 정말 끔찍하죠. 네, 양은 성스러운 동물로 순종과 순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 이야기가 많고, 또 양은 신자, 목자는 성직자나 예수에 비유되고 있죠. 그런데 왕이나 왕족, 또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들 그 무덤을 가보면은요, 그 무덤 양쪽에 또 돌로 양의 생김새를 조각해서 세운 그 양석이라고 하죠. 그 돌로 만든 그 양 모양, 그 양석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무덤 앞에 양석을 세우는 그런 이유는 양이 무덤을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순한 양이 수호신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아마 양이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그 옛 이야기에서도 그 괴물이 양 가죽이 이게 몸에 닿으면 그냥 싹 흐물흐물 녹아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싶어요. 자, 12띠 동물 중 양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잔나비라고도 하죠. 예,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